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아들과 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나이와 같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이 달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건물들은 차츰 리모델링되는 추세입니다. 제 소유물이 이 문방구뿐이라 2층 건물의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낸 곳인데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거친 성격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먹 다짐도 하고 파출소 외에도 들락거린 적도 있지만 동네 사람끼리 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대충 합의 보고 서로 쉬쉬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60살을 훌쩍 넘기며 이 동네에 살고 있네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는 그래도 잘했어요. 가끔 들어오긴 했지만 월급을 중간에 빼돌리는 일도 드물었고 흔히 말하는 여자 문제로 저를 속썩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술 좋아하고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칠어서 문제였을 뿐 집에서는 나름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인 데다가 점점 동네 사람들도 이사가고 혹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저도 갱년기에 우울증까지 겹치니 남편의 그런 거친 행동이 점점 화가 나더군요. 물론 참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딸이 발작을 일으키는 옛날 말로 간지를 좀 알았던 적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깨긴 싫어서 참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이는 제가 평생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해서 저는 매사 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정말 꼬마일 때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죠. 그 어린 것이 성질을 부려봤다고 얼마나 부럽겠으나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른 이 모두가 피하더군요. 게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지켜봤거든요. 물론 꾸준히 정신과 치료는 받았고요. 다행히도 나의 노력 끝에 딸의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고 둘째 아이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그 둘 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한동안 문제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에게 생겼죠. 나이를 먹으며 남편이 귀찮아지고 그의 거친 언행이 거슬리게 되어서 결혼 생활이 괴로워졌어요. 한날 남편이 술에 취해 2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집을 완전히 엎어뜨렸어요. 이 나이에 손목을 골절해 깁스를 차고 다녔고 재미있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더군요. 그 뒤에도 술을 마시고 이발소 아저씨와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가며 놀라운 짓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젠 어린 아이들에게 민폐만 떨치는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결심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헤어짐을 제안했지만 그가 그래, 우리 이제 헤어지자고 말한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 남편은 나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럼 시골 집만 남겨도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거기서 사겠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깔끔하게 이혼 서약서에 서명을 했죠. 솔직히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리 아쉬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이 없어도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께서 사신 이전에 사신 시골 한옥집을 정말 좋아하셔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집에서 전원 생활을 하겠다며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재산 분할을 요청했을 때는 여러 귀찮은 일이 있었지만 그 낡은 집에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을 택했을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문방구를 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이 결정을 지지해 주었지만 제 눈에 최대한 피해 남편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안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라서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을 했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은 뒤 살만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딸도 이사가 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위의 외도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딸의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와 막내 아들이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60대 초반이지만 70대로 가기 전에 자식들을 보살피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방구는 점차적으로 장사가 좋지 않아지고 있었고 주변 환경 또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딸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며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딸은 더욱 저에게 집착하며 왜 연락이 안 되나요? 엄마가 버려지나요? 라는 식으로 자주 물었고 때로는 무서운 정도로 집착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딸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죠. 가끔 딸에게 물어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난다면 억눌 수 없는 발작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네요. 이것은 강박증이나 편집증의 하나인데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불안함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깊이 씁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조금씩 나아지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언제 헤쳐나갈지 모를 불안 속에서도 이제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이 동네에 살면서 그 친구는 TV 수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고 어느 날 꽃 구경을 가자며 연락이 왔어요. 이 나이에 무슨 꽃 구경이냐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가게 앞에 있는 벚꽃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나를 설득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차로 근처 산에 놀러 가자고 꼬시는데 솔직히 말해 피로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를 따라 산으로 향했죠.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살면 초조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롭지 않다고 했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산으로 도착하니 남자 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미 친구가 계획해 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류했는데 제 파트너인 남자분은 매우 친절했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막걸리를 한 잔 마셨습니다. 살면서 가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남자분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다가 점점 제가 피하자면 문방구까지 찾아오더군요. 솔직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쪽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상황이었고 젊을 적에는 사업을 성공시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보니는 행복했던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문제가 없을 터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괜히 부끄러워서 피했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정말로 성심껏 나를 찾아와서 꽃을 선물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가게 문을 닫아주고 저녁을 사주기도 했는데 그냥 예의 바르게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점이 좋아서 이러세요 하는데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어딨어요. 우리 나이에 첫눈에 좋아하면 곧 좋아질 것 같고 좋아하는 기미가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죠. 진심으로 행동이라는 것도 진실해져서 우리가 사귀게 되고 나서 항상 제 곁을 지켜줬어요. 나는 옛날 일이야.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지만 나를 지켜줬어. 갑자기 관심 없이 공직 건물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이 더 넓었기에 그런 일은 없었고 결국은 단지 그의 취향이었어. 우린 가까워졌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 그 사람은 외모나 마스크는 크지 않았지만 엄청난 젠틀함을 지니고 있었어. 그렇지만 사랑에 빠지거나 호감을 느끼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그래서 어느 날 내 아내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사고로 떠나셨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어. 혹시 뜻밖의 기회라도 주면 남편의 묘소를 찾아뵙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대화가 조금 어색해졌어. 그냥 질문했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상처를 줬는지 걱정도 돼. 그래서 내 친구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물어봤더니 친구의 남편과 친해지기 시작해서 가끔 만나 막걸리를 마시는 사이라고 했어. 그 친구는 활발하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랑 다른 사이로 지내다 보니까 남편의 친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가정도 합쳐서 딸과 아들에게 그의 새로운 남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딸은 크게 반대하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재혼을 할 거야? 아빠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것은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지만 나도 참 속상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사람이니까요. 오직 스스로만을 생각하는 딸이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나네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자식들이 있어도 그들의 도움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국 이사를 하고 나 혼자 남게 되자 갑자기 그 남자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살림을 합치는 건 어때요? 지금 당신이 사는 집으로 오라고 하면 당신도 불편할 테니까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건물도 팔아서 남은 돈을 합쳐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여기는 재개발이 한창이라 다들 이사를 가고 새로운 건물들이 옆이나 뒤편에 속속 생기는데 저희 집은 오히려 낡아서 중간중간 건축업자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계속 문을 두드려 집값을 후한값으로 잠자코자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집을 허물고 아파트나 빌딩을 올려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새로운 것뿐일 수 없잖아요. 비록 이용했고 매들도 다 떠났고 없는 집이지만 이 건물의 역사가 남아있고 내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쉽게 허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건물을 팔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해서 마음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마침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한눈에 봐도 직접 기른 오이와 깻잎 같은 것을 들고 왔었죠. 그걸 나에게 주면서 나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부실을 세우고 수십 년 동안 처음으로 재배하는 내 생명의 가치를 넣어서 준비한 것이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남자가 거칠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남편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생 시멘트 가루를 먹으면서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온갖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남편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이것도 오이고 나무도 리고 깻잎이라며 주절주절 이야기하며 다양한 것을 추천해주지만 짠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볼 수 있어요. 요즘 남자 만나냐고요? 애들이 알려줬어. 뭘 아는 것이 많아서 들었지 뭐. 그 남자는 잘해 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좋은 사람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좋잖아. 내가 다다리로 농사를 지은 걸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남자친구를 해먹기로 했지만 이 말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린 시절에 남편과 어린이 공원에서 놀았던 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흩어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깨어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그리웠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결혼해보는 건 어떨까? 라며 제안을 했어요. 고민해봤지만 제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갑자기 집을 팔라고 했고
제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자 인상을 팍 내며 협박했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유지했고 일상적인 일들을 함께 했지만 부동산 문제 등을 제기했고 제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어요. 아들이 보낸 사진을 보면 남자친구와 기분이 좋은 여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고향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황은 복잡해 보였고 경제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연락을 주었고 다른 동네에서 남자친구와 기분이 좋은 여자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망설임이 들었지만 아들은 이미 상황을 확인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잠시 후 전세를 내주던 집에서 세입자가 사고를 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추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생각이 정리되어야 했고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생각이 정리되어야 했고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환장할 것 같아요. 이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나가서 다 잘해줄 테니까 그냥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같이 살려면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해요. 이거 사진 좀 봐요. 이어 장나의 아들에게 건네받은 사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이제는 눈도 안 보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젠 당신의 친구인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해서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어떻게 봐도 제 친구랑 다른 사람이지. 의아해서 어색해하니까 이 사진 나도 있어. 보고 싶어.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제 친구랑 술 마시고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 옷도 색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드님, 뭐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 그날 모임이 있어서 만났거든이라고 말해.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은 빛에 노출된 건지 아니면 요즘 말로 포토샵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서 당신 친구의 얼굴이 좀 다르게 나왔어서 오해가 생겼어. 좀 어이없었어.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다른 사진은 없다고 말해. 그러면서 내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려 했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남자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면서 남자 사진을 내게 보여줬어. 나도 놀라서 제 남편이에요. 2호 남편이지. 난 2호 남편인데 왜요? 그냥 헤어진 남편이지만 애들이랑 찍은 추억이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상한 거야. 난 오히려 의아해서 반문했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울면서 이야기하더니 내가 지금의 인생은 남편 덕분에 말썽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원래 그 남편도 예전에는 그 회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일했었다고요. 그 당시 남편은 현장직이었고 설계도와 다른 부분을 자재와 함께 빼돌려 돈을 챙기고 그 사실을 회사 사장에게 고백했지만 자신만 책임을 지게 하고 자기는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증거와 문서를 조작해서 자신을 횡령죄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말을 하자 내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원래 남편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지만 자재를 빼돌리고 다른 이와 공모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다시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가 만나면 무슨 짓을 할 텐데 하면서 분노와 욕설을 퍼붓더군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왔고 이미 누명도 쓰게 되어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갔지만 너무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남자친구를 달래준 뒤에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내게 위험을 초래했어요. 또 다른 여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진심으로 놀라웠어요. 그러니 얼른 집을 팔고 가자고 하는데 그 말이 점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 친구 말처럼 얼른 집을 팔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내일 만나자고 했고, 그날 집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용서를 구한 후 아들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해소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여자를 알기에 잘못된 것이라며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엄마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들을 통해 남편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남편과 친구를 했다는 정보는 없었지만 아내는 의심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고 있는 시골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 집을 깔끔하게 수리하고 채소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남편의 이면을 전혀 몰랐던 아내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오랜만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는 한 가지 의심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의심은 남편이 누군가를 속여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의아해하며 묻고 날다는 소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핸드폰에 남자친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트는 다 날아갔어요. 사진 촬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인데 그 도착했던 3명의 지원자들의 사진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수상했지만 어쨌든 그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혹시 아는 이름인지 물어보았죠. 아니라면 남자친구의 이름을 찾아 남편은 잡아먹으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떤 놈이야, 얼굴이라도 보여줘. 바로 지금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해, 삼자대면 하자니까 기러더군요. 도대체 이 남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순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찍어준 원본 사진을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다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받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이 남자, 이 사람을 아냐?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남자친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 새끼, 이 사람 아직도 사고치고 다니네. 어떻게 알고 내게 접근했지? 하더군요. 남편은 그 남자친구가 회사를 망치는 나쁜 놈이라 말했고 남자친구는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남자친구가 회사를 망치는 나쁜 놈이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지 자식이 나 때문에 어디로 가지가 자중 빼다 나한테 걸릴 뻔해서 자중 빼돌리다가 나한테 들킨 놈이야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후에 남편과 남자친구 사이에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자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깜빡해서 간 사실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 남자친구가 빵가게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번 후 사업을 크게 키웠다가 이제는 망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망했지만 나머지 재산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지 정직한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은 정직한 사업가로 살다가 지금은 물러서서 조용히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남자친구를 욕하면서 내 이야기를 의심하면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와 당신이 만났다고 해서 나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않아야 하니까 내 일을 해라고 했어요. 이 사기꾼은 나를 속였거나 내게 악의를 품고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사람을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그 남자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딸은 인맥이 넓어서 여기저기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죠. 저희가 4명이라고 할 때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4가지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먼저 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사별 중이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놀랍더군요. 물론 제가 상태가 별거 중인 거나 다름없었지만 이는 사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제 남자친구는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수상한 다단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폭력적인 협박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깜빡한 채로 그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와 사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기자였는데 그가 나를 속여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켰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저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말했죠. 엄마,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친구야. 우리 동네에서 수상한 일들을 조사하러 다니던 친구인데 순간적으로 그와 남자친구가 부부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즉, 친구가 남자친구를 설치해 우리 집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사기를 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을 진정시켜야겠습니다. 유서증만 있고 증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일부러 친구네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서 저는 술을 못하는데도 일부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 척했어요. 그리고 온 술을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때 내 남자친구랑 언제부터 알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친해졌는지 물었던 겁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모임에서 만나서 몇 잔 마시고 놀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너랑 찰떡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줬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놀라 울어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을 살피다가 카톡을 안에서 메시지함을 확인했더니 남자친구랑 주고받은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떨림을 주저앉고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한 건이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뭔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미 여자 관계도 복잡해졌단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네에서 만나 한동안 친구지. 내 딸이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랑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었어? 친구는 당황했다. 계속해서 말했다. 둘이 어떤 사이인지 모른다. 하지만 뻔한 관계는 아닐 텐데. 그 남자랑 함께 나를 속이려고 하면 보통은 아닐 거야. 그 말에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돈 없어서 힘든 걸 알아? 그래서 그 남자랑 함께 나의 건물을 팔아 어떻게든 하려는 건가?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어쨌든 나는 아직 사기당한 것도 없고 큰 피해도 없는 상태니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 사기꾼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일어섰다. 집에 도착하자 친구가 갑자기 뒷지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말했다. 그냥 친구와 만나지 않고 지나쳤다. 다음 날에는 남자친구를 만났다. 아니, 남자친구라는 말도 아깝군. 그런 사기꾼과 1분 1초라도 같이 있는 게 아깝다. 그래서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소문이 진짜인가? 외아줌마랑 동거 중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렇게 말했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문방구 건물을 팔아서 둘 다 나눠 먹기로 했다면서요. 어차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기꾼은 자꾸 아니라고 하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데 어제 그 친구와 나눴던 녹음기를 슬쩍 들려줬어요. 내가 녹음해줬거든요. 물론 친구가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안해란 말은 인정한 것이니까. 그걸 들려주니 사기꾼이 슬쩍 떨더군요. 우리 남편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제 친구를 꼬드기는 후에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것 같은데 인정하시면 없던 일로 할게요. 물론 시간과 감정을 빼앗긴 것 같지만 어차피 간질거린 딸내미들 평수발도 다 했고 욱하는 남편 수발도 들었던 여자라서 이 정도는 악몽처럼 잊고 넘어가야겠죠. 제 말에 사기꾼도 떨렸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1억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허무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십 년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잃고 잠시나마 설렘을 안겨준 남자도 이렇습니까? 제 팔자에는 무슨 복이 있는 걸까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기꾼이 다른 여자와 숙박업소에서 나온 걸 아들이 찍었고 그 사진을 찍힌 걸 친구가 알고 그 여자처럼 분장까지 해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둘이 제 돈을 빼먹으려고 한 것 같죠. 결정적인 결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를 속았다고 말하기에는 모호하기도 하고 핑계 대기랄 할 수도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법이 있으니까 살려뒀지 정말 법만 없었으면 그 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서 넘어갔어요. 모르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 사람이 바보네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남편 덕분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말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다니진 못하지만 함께 움직이고 공통된 취미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딸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만나서 함께 배추와 상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차피 재혼하기 귀찮지. 그냥 여기서 같이 살까? 문방구 터는 3주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살면 좋잖아. 너는 더 이상 당신 마땅히 해주지 않을게요. 아무래도 이 집은 당신과 엄마가 살던 집이잖아요. 저는 시골을 싫어해서 서울로 시집간 사람인데 몸을 여기서 또 살자고 하더군요. 이러한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거칠고 조금 퉁명스럽게 욕하는 남자지만 그래도 참으로 따뜻한 남편 덕분에 감내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골로 다시 갈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혹시 궁금하세요?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러 바빠서요. 이제 남은 삶의 시간 동안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해요.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